어, 그래서 지금 생각에 제가 보기에 지금 구별짓기의 본문 텍스트를 우리가 이렇게 쭉 같이 읽어가면서 뭐 내가 그동안 했던 것처럼 무슨 인용분도 읽어보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럼 세월에 내오라 하는 겁니다. 뭐 한 1년 걸릴 수도 있어요. 저 책을 다 읽어보면. 모르겠어요. 나는 기회가 되면 어디 공개 강의 같은 데 가서 한 10번쯤 하루에 한 뭐 저기 그걸 뭐라 그래? 하루에 한 2시간씩 해서 한 10번쯤 해가지고 구별짓기를 한 10번쯤 뭐 한 챕터씩 강의한다. 그건 그렇게 하면 한번 괜찮을 것 같아. 그런 기회가 한번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유튜브에서 강의를 찍는다는 건 굉장히 에센스를 필요로 하고 그래서 그걸 다 읽을 수는 없고 미안하지만 제가 이제 그거를 위해서 쓴 책 이 취향의 정치학에서 그 주로 이제 1~3장을 제가 연구한 부분을 같이 읽어가면서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취향의 정치학에 보면은 설문조사 내용 그래가지고 45페이지부터 제가 이렇게 쭉 정리를 해놨어요. 이 설문조사 내용은 구별짓기 맨 뒤에 붙어 있죠. 그리고 구별짓기가 사용하고 있는 설문조사 내용은 그것뿐만 아니고 다른 조사기관에서 브루드웨가 직접 이렇게 설문조사 그 문항을 만든 거 말고 다른 조사기관에서 했던 그 설문조사와 그 통계 자료를 다시 인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구별짓기를 읽으려면 그 이런 설문조사의 질문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또 그다음 퍼센테이지는 어떻게 뭐 이 작성을 했는지 뭐 이런 걸 좀 알아야 되는데 미안하지만 저도 잘 몰라요. 그거는 저도 뭐 통계학 공부도 좀 하고 이런 그 조사 방법론에 대한 책도 좀 읽어보고 강의도 좀 듣고 그랬는데 그 테크닉은 사실은 늘 제가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여튼 어쨌든 간에 제가 이 45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여기 그 브루드웨가 구별짓기에서 주로 인용하는 특히 이제 그 브루드웨 스스로가 만든 설문조사지를 이렇게 제가 좀 그 쭉 해놨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그 1장을 거의 다 쓴 거예요. 1장에 한 150페이지 이상을 다 이거 가지고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로 3장, 그 구별짓기의 3장은 그 외모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1장에서는 주로 무슨 음악 좋으냐, 무슨 그림 뭐 좋아하냐, 뭐 이런 걸 물어보다가 이 3장에 가면은 뭐가 있냐면 이 세 가지 차별화의 방식 그래가지고 이 본문으로 보면 300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식료품, 문화, 외모와 상징에 관련된 얘기를 주로 3장에서 물어봤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걸 좀 구별하지 말고 그렇게 질문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데 그걸 좀 봅시다. 그게 제 책 취향의 정치학이 64페이지부터 돼 있어요. 그걸 찬찬히 읽어가면서 브루데를 책을 읽으면 좋은데 필요하면 브루데 책을 다시 인용하는 방식으로 해서 어쨌든 제 책을 찬찬히 읽어보면서 브루드웨가 무슨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를 봅시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선 여기 이 조사에 대한 결론이라고 하는 64페이지에서 우선 문화적인 실천의 분포를 해석할 때 뭐가 필요하냐면 문화적인 실천과 계급적인 특성이 과잉 결정된다. 수육 대대금이나 수익은 알투스의 영어죠. 과잉 결정, 중증 결정. 그러니까 바로 연결된다는 게 아니죠.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바로 무슨 고급 취향 문화를 얘기하고 돈이 없다고 해서 바로 민중 취향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문화적인 것과 계급적인 것이 이렇게 중층적으로 결정된다. 그건 알투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계급의 문화적인 취향을 알기 위해서는 계급 조건, 이거 객관적인 조건이죠. 이건 막스적인 의미고, 그다음에 계급 아비투스, 이건 약간 좀 배보적인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런 걸 동시에 포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에는 뭐 어떤 변수를 알아야 되냐면 직업, 소득, 교육 수준, 이게 생산 관계상의 위치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성적인 비율, 지리적인 공간, 기타 요인 등을 동시에 고려된다. 요런 말들이 이 구별짓기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걸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로 이걸 지금 얘기할 수 있냐면 뭐 제가 한 10가지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몇 가지를 좀 봅시다. 첫째, 65페이지입니다. 문화 취향을 알기 위해서는 학력 자본과 직업 간의 관계만을 보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여기에는 직업적인 조건, 직업 환경, 직업의 위치 효과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된다. 직업의 조건은 특정한 직업에 접근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문화 자본의 수준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직업 안에서도 여러 가지 분파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구별짓기에서 이 번역자가 그 맨 앞에 그 서론에 이 얘기를 잘 정리를 해놨어요. 여기 13페이지에 보면 이 구별짓기에서 브루드웨가 쓰고 있는 계급 및 사회적 직업 범주에 대해서 이렇게 표를 쫙 만들어 놨습니다. 13페이지고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보면 상층 계급 또는 지배 계급이라고 하는 게
신흥부르주아지, 구부르주아지 이렇게 분류를 하고 직업 범주로 보면 상공업 경영자, 자유업, 상관리직. 그 다음에 중간 계급은 신흥 뿌띠부르주아, 상승 뿌띠부르주아, 구 뿌띠부르주아. 이런 식의 신흥, 상승, 구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은 제가 나중에 5, 6, 7장 그 계급을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직업의 범주를 보면은 뭐예요? 공예 장인, 의료 보건 서비스 종사자, 그 다음에 밑에 일반 관리직, 사무노동자, 그 다음 밑에는 장인, 소상인, 중소업, 기업 경영자. 그 다음 민중계급에게는 주로 뭐 계급 분파로 보면 생산노동자나 봉급생활자를 얘기하고 직업의 범주를 보면 숙련공, 단순기능공, 그다음 자영농, 파출부, 농업노동자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직업적인 조건 안에서도 지금 내가 읽은 첫 번째에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직업의 환경이나 직업의 위치 효과 같은 게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사회적 궤적 효과를 알아야 된다. 제 책이 65페이지입니다. 이 말은 주어진 시점에서 아비투스가 자체 효과에 의해 행위자들의 특성이 표현되는 경우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회적 궤적 효과라는 말은 브루드웨가 시간과 관련돼서 아비투스를 설명했다고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는데 내가 과거에 잘 살았다가 지금은 그 경제적인 수준이 떨어져서 중상계급으로 있는 사람하고 내가 과거에는 못 살았는데 지금은 상승해서 중상계급에 있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통계 수치나 생산계급의 객관적인 위치를 보면 예를 들어서 계급적인 분류나 직업적인 분류를 보면 중간계급인데 옛날에 잘 살다가 밑으로 떨어지는 이게 이제 궤적이죠. 시간적 궤적. 옛날엔 못 살았다가 상승하는 사람. 요 그 시간적인 궤적, 사회적 궤적에 따라서 사람들의 취향의 형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소위 철학적인 어떤 직관력을 사회학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경제자본, 문화자본, 사회관계자본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요. 그런 어떤 조작적인 용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 이 계급적인 위치 플러스 객관적인 계급적인 위치 플러스 사회적인 경험의 어떤 사회적 궤적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66페이지 제 책에 경제자본은 소득으로, 문화자본은 학교의 졸업장으로, 사회관계자본은 명예와 존경, 성공하는 열망 등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측정의 한 대상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통계 수치로 읽겠습니다. 통계 수치로 보아서 동일한 경제자본과 동일한 문화자본을 가진 객관적인 위치에 있더라도 상승 이동 중인 개인과 쇠락하는 개인을 비교하면 이들의 문화적인 실천과 가치관의 표현은 크게 다르다. 그렇죠. 옛날에 잘 살았던 사람과 옛날에 못 살았던 사람들의 표현이 중간에서 모이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예를 들면 못 살았던 사람의 경우에는 뭔가 훨씬 더 열심히 일하고 성공하려고 하는 지향이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회에 대해서 좀 긍정적일까요? 뭐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하는 여전히 개인들의 주관적인 해석 여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겠죠. 또 프랑스와 한국이 달라지겠죠. 어쨌든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사람은 그래서 지금 중산층의 수준, 직업적인 수준이나 계급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뭔가 더 성공하려고 하겠고 그러면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사회를 바라보는 태도라는 게 훨씬 더 긍정적일 수 있는데 예전에 잘 살다가 지금 밑으로 떨어졌어. 그러면 사회에 대한 비관적인 모습이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뭐 인간관계도 조금 좀 줄어들고 인간 네트워크도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뭔가 문화적인 감각도 좀 부정적이 되지 않을까요? 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설명해내는 것이 브루드의 천재성이죠. 그런 걸 설명해요 구체적으로. 그러나 쉽지 않아 읽기가. 그것도 왜 쉽지가 않냐면 프랑스의 맥락에서 그런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런 표현들을 쓰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66페이지 1번 뭐라고 이제 브루도에가 결론을 내리고 있냐면 제가 정리한 거지만 이건 브루도에가 쓴 걸 정리한 겁니다. 주로 구별짓기 1장과 3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첫째, 미적 성향은 작품을 이해할 수 있는 미적인 능력과 분리할 수 없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성향과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다. 대상을 미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능력과 이미 미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상은 동전의 앞뒷면처럼 개인에게 다가온다. 그런데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대상을 미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교육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진이나 회화나 그림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 계속해서 보면은 뭐 그 사진, 임산부를 찍은 사진, 양배추를 찍은 사진, 뱀 찍은 사진 이런 걸 보여주면 그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아 그런 사진들이 생뚱맞다. 밑으로 교육 수준이 떨어진 사람은 야 이건 뭐냐? 왜 이런 걸 찍었어? 라고 생각하는데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아 그거 참 재밌네 라고 하는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몬드리안이 부기우기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그거는 정말 미학적으로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은 그 그림을 보고 재밌다, 멋있다, 훌륭하다 이런 얘기는 못 한다는 거죠. 여기 일단 끊어 갑시다.